낡은 먼지 냄새와 희미한 나무 향이 뒤섞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박지훈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에 발을 내디뎠다.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덜컥 개약한 이 낡은 사냥. 오두막은 생각보다 더 깊은 숲속에 처박혀 있었다. 가장 가까운 민가조차 차로 한참을 달려야 했고 휴대전화 신호는 진작에 끊긴 지 오래였다. 문명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곳. 그가 원했던 바였지만 막상 현실로 마주하니 기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으스스하긴 하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는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았다. 오두막은 수십 년은 좋게 방치된 듯 보였다. 거미줄이 예술작품처럼 창문과 가구들을 뒤덮고 있었고 바닥에는 정체 모를 동물의 마른 배설물과 낙엽 부스러기들이 뒹굴었다. 지훈은 원래 미신 같은 건 전혀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였다.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 따위는 심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치부하곤 했다. 하지만 이 오두막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이 온몸을 감쌌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 첫날 밤은 생각보다 평온하게 지나갔다. 지친 몸을 낡은 침대에 누이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현관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분명히 자기 전에 안쪽에서 단단히 걸어 잠갔던 기억이 생생했다. 바람 때문인가 싶었지만 그날 밤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다. 낡은 경첩이 헐거워진 타시련이 애써 넘겼지만 꺼림칙한 기분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다. 창고에 쌓아둔 장작더미가 다음날 아침이면 흐트러져 있거나 분명히 식탁 위에 올려둔 사냥용 칼이 바닥에 떨어져 있곤 했다. 자려고 누우면 오두막 주변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작은 들짐승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가까워지는 듯했다. 마치 누군가가 오두막 주위를 맴돌며 안을 살피는 것처럼. 지훈은 사냥을 위해 이곳에 왔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총을 한번 제대로 겨눠보지 못했다. 숲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고 동물들의 흔적조차 찾기 힘들었다. 대신 그의 신경은 온통 오두막 주변에 이상한 낌새에 쏠려 있었다. 밤이 되면 불면증에 시달렸고 낮에도 숲을 거닐 때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정말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 느낌은 시간이 갈수록 확신으로 변해갔다. 어느덧 오두막에 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며 숲은 짙은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다. 지훈은 저녁 식사를 위해 토끼 한 마리라도 잡아볼까 싶어 총을 들고 오두막을 나섰다. 숲은 평소보다 더 음산하고 적막했다. 새소리 하나, 벌레 우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발자국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오두막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작은 가을가 근처 비교적 트인 공터에 이르렀을 때였다.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공기의 흐름이 바뀐 듯한 혹은 주변의 모든 것이 일순간 멈춘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손에는 강력한 라이플이 들려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이 숲의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때였다. 가을 건너편. 어둠이 가장 짙게 드리운 숲의 경계선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처음에는 그림자인가 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형체를 가지고 있었다.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곰이나 사슴 같은 익숙한 짐승의 모습도 아니었다. 희미한 달빛과 이제 막 어둠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그의 눈에도 그것의 기괴한 형태는 선명하게 들어왔다. 엄청나게 키가 컸다. 어지간한 나무 한 그루만큼은 되어 보였다. 앙상할 정도로 마른 몸체는 기형적으로 뒤틀려 있었고, 길고 가는 팔다리는 인간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웠다. 머리라고 추정되는 부분은 불분명했지만 두 개의 희미한 빛이 마치 눈처럼 그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소리도 내지 않고 움직임도 없이 그것은 그저 지훈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온몸의 털이 쭈뼛 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쳤고 숨이 턱 막혔다. 손에 쥔 총의 차가운 감촉만이 현실임을 알려주었지만 방가쇠를 당길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킨 듯했다. 그것은 저기도 호기심도 아닌 그저 무감정한 시선으로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하찮은 벌레를 관찰하듯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찰나 같기도 하고 영혼 같기도 한 시간이 흐른 후 지훈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그를 지배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두막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나뭇가지에 긁히고 돌부리에 넘어질 뻔한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직 그 기괴한 존재로부터 최대한 멀리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닥치는 대로 짐을 쑤셔 넣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배낭 지퍼를 잠그는 것조차 힘들었다. 창문 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숲은 다시 불길한 침묵에 휩싸였다. 혹시라도 그것이 따라왔을까봐 문틈으로 밖을 살피는 것조차 두려웠다. 차 키를 움켜쥐고 오두막 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숲 쪽을 돌아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지훈은 제 시동을 걸고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다.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따라 차체가 격렬하게 흔들렸지만 속도를 줄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사이드미러로 뒤를 흘깃 보았지만 어둠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의 시선이 등 뒤에 꽂히는 듯한 섬뜩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 마침내 저 멀리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지훈은 거의 탈진 상태였다. 그는 길게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지훈은 다시는 그 오두막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임대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그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자신이 본 것을 누가 믿어줄 것이며 설령 믿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때때로 밤이 되면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응시하던 그 두 개의 희미한 빛을 떠올리곤 했다. 그럴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흘렀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알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숲속 오두막은 그가 절대 발을 들여서는 안 될 금단의 영역이었음을 그 기억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어둠 속에 도사린 미지의 공포를 상기시킬 것이었다. 화창한 가을날 오후였다. 낙엽이 카페처럼 깔린 숲길을 따라 강민수와 이수진은 한가롭게 걷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이 동네에서 자란 둘에게 윈드다운 숲, 윈다운 우드는 손바닥처럼 훤한 놀이터이자 안식처였다.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거의 매일 퇴근 후 찾는 곳이기도 했다. 늘 그렇듯 시시콜콜한 하루 일과를 나누며 웃고 떠드는 사이 저 멀리 갈림길에서 한 남자가 내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어라,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수진이 먼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민수도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남자는 그들과 반대 방향, 즉 숲 아래쪽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등산의 길이려니 했지만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차림새가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자는 멀끔한 사무직 복장이었다. 발목까지 오는 정장 바지에 셔츠, 그리고 반짝거리는 검은색 구두. 그런데 한 손에는 등산화한 켤레를 들고 있었고 등에는 제법 큰 배낭을 메고 있었다. 숲길을 걷는 사람치고는 상당히 기이한 조합이었다. 그러게 복장이 왜 저래 등산하러 온 사람 같지는 않은데 민수가 맞장구를 쳤다. 그들은 남자에 대해 킥킥거리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갈림길을 향해 걸어갔다. 남자는 그들보다 먼저 갈림길에 도착했지만 주차장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길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길을 잃었다기에는 표정이 너무 무덤덤했고 어딘가 초조해 보이기까지 했다. 갈림길에 거의 다다랐을 때 민수와 수진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텅 비어 있는 듯했고 입게는 알 수 없는 미소가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그냥 지나가자. 왠지 기분 나빠.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굳이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 필요도 엮일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남자를 지나쳐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로 접어들려고 했다. 남자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민수는 그의 배낭 옆구리에서 불쑥 튀어나온 것을 보고 숨이 멎는 듯했다. 어둡고 단단한 나무, 손잡이, 망치 아니면 도끼의 자루였다. 다른 무엇일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그 짧은 순간 남자의 텅 빈 눈동자와 마주쳤고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들이 남자를 지나쳐 몇 걸음 옮겼을 때였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남자가 그들을 따라오기 시작한 것이다. 민수와 수진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명백한 공포가 두 사람의 눈에 어렸다. 남자는 그들이 주차장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스마트폰을 꺼내 길을 찾는 모습도 아니었고 나침반을 확인하는 행동도 없었다. 뒤위지는 말고 최대한 빨리 걷자.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히 뛰었다가는 남자를 자극할 수도 있었다. 그들은 있는 힘껏 걸음을 빨리 했지만 남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끈질기게 따라왔다.
주차장까지 남은 거리는 평소라면 금방이었겠지만 지금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주변에는 다른 등산객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드넓은 숲속에 오직 그들 셋뿐이었다. 숨막히는 추격전 아닌 추격전 끝에 마침내 주차장에 도착했다. 다행히 그들의 차 외에는 다른 차가 없었다. 남자는 주차장에 다른 차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왜 주차장까지 따라온 것일까? 민수와 수진은 허둥지둥 채 올라타 문을 잠갔다. 남자는 채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까지 다가와 멈춰 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텅 빈 눈으로 차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등산화가 들려 있었고 배낭 속의 흉기는 불길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비발리 출발해. 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고 쏜살같이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백미러를 통해 남자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들은 간신히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자의 기괴한 모습과 텅 빈 눈빛, 그리고 배낭 속의 흉기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가 왜 그런 복장으로 숲에 있었는지, 왜 그들을 따라왔는지, 만약 그들이 채 타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며칠 후 동네에서 끔찍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윈드다운 숲 근처 파인코트 핀코트라는 다른 숲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한 카페 매니저가 퇴근길에 괴한에게 습격당해 차량을 빼앗길 뻔했고 그 과정에서 괴한은 도주했다는 뉴스도 뒤따랐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마을의 외딴 집에서 노부부가 처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남편은 전신마비 환자였고 부인이 살해당한 채 방치되어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이 모든 사건의 범인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환자 한 명이 머리를 자르고 수마일을 걸어 외딴 마을로 갔고 그곳에서 노부부를 살해한 후 숲으로 도주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차를 훔치기 위해 파인코트의 카페 매니저를 습격했고 실패하자 다시 숲속을 헤매다 결국 다음 날 체포되었다. 민수와 수진은 뉴스를 접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사건 발생 시각과 장소, 범인의 인상착의가 그들이 숲에서 마주쳤던 남자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들이 남자를 본 것은 그가 카페 매니저를 습격한 후 다시 숲으로 도망쳤을 때였을 것이다. 남자가 갈림길에서 서성거렸던 것은 다음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나타나자 그들을 따라 주차장까지 내려왔던 것이다. 만약 주차장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거나 그들이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그 남자는 그들을 겁주어 다시 숲속으로 유인하려 했던 것일까? 아니면 탁 트인 공간에서 두 명을 동시에 덮치는 것이 부담스러워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일까? 진실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벗어났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이후 민수와 수진은 한동안 윈드다운 숲에 가지 못했다.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숲은 이제 그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공포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익숙했던 일상 속에 숨어있던 아기와 마주쳤던 그날의 기억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끔찍한 기억을 공유하며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가 점차 멀어지자 산 정상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김서준 박사는 발밑으로 펼쳐진 아찔한 절벽을 내려다보며 심호흡을 했다. 폭이 채 1미터도 되지 않는 칼날 같은 능선, 양옆은 수백 미터의 낭떠러지였다. 그의 임무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지역의 화선 후어갱과 연료량, 소실 상태 등을 적외선 및 라이다열 장비가 탑재된 드론으로 매핑하는 것이었다. 며칠째 이어진 강행군이었다. 헬리콥터가 겨우 한쪽 스키드 끝부분만 바위 끝에 걸친 채 아슬아슬하게 착륙하면 그는 30kg이 넘는 장비 케이스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전에 재빨리 뛰어내려 붙잡아야 했다. 익숙해질 법도 했지만 매번 목숨을 건 고개를 하는 기분이었다. 오늘 아침 헬기에 오를 때부터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았다. 평소보다 연기가 자욱했고 공기 중에는 매캐한 열기가 가득했다. 산불은 밤사이 더욱 거세져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 타오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준은 묵묵히 드론을 날려 매핑 작업을 시작했다. 정해진 경로를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장비를 회수했을 때 이미 주변은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짙은 연기에 휩싸여 있었다. 베이스, 여기는 알파 포인트. 작업 완료. 픽업 요청한다. 무정의를 통해 헬기 조종사를 호출했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헬기가 접근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10분이 넘도록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멀어지기를 반복했다. 마침내 조종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파 포인트. 연기가 너무 심해. 착륙 지점과 대체 지점 모두 식별 불가. 현재 위치에서 북동쪽으로 하산하면 화세가 약한 지역이 있다. 그쪽으로 이동하라. 이상.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60세의 암 생존자. 한쪽 다리가 불편한 부분. 절단 장애인. 그런 그가 30kg이 넘는 장비를 짊어지고 활활 타오르는 산을 내려가야 한다니. 이것은 단순한 임무 실패가 아니었다. 생존의 문제였다. 젠장.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헛웃음이 나왔지만 주저앉아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장비 케이스를 어깨에 둘러맸다. 북동쪽 나침반을 확인하고 발걸음을 옮겼지만 사방이 연기로 뒤덮여 방향을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았다. 발밑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올라왔고 숨을 쉴 때마다 매캐한 연기가 폐부를 찔렀다. 그로부터 4시간 동안 서준은 자신이 지구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불타는 나무들이 그의 주변으로 우수수 쓰러졌고 뜨거운 불똥과 재가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몇 걸음 걷다 보면 어느새 옷가지에 불이 옮겨붙어 바닥에 뒹굴며 불을 꺼야 했다. 화상 입은 피부가 따끔거렸고 연기에 질식할 것 같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5만 달러짜리 장비도 장비지만 무엇보다 살아야 했다. 능선을 따라 내려가는 길은 험난했다. 바위는 뜨겁게 달궈져 있었고 흙먼지는 연기와 뒤섞여 시야를 가렸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의족을 착용한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만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정신이 혼미해질 무렵 저 멀리서
희미한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환청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침내 연기 속에서 방화복을 입은 산림 소방대원들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서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괜찮으십니까? 이쪽입니다. 소방대원들은 그를 부축해 안전한 착륙지대로 안내했다. 헬기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틀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연기 흡입으로 인한 호흡기 손상과 온몸에 입은 크고 작은 화상들이 그날의 처절했던 사투를 증명해주고 있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혹은 운이 조금만 따르지 않았더라면 그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퇴원 후 서준은 미련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산불이었다. 하지만 자진해서 이 지옥 같은 불길과 싸우는 소방대원들. 그들은 서준과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었다. 어쩌면 가장 좋은 의미에서 미친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그들의 용기와 헌신에 그는 영원한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때때로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산을 바라보곤 한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그날의 불타는 능선이 어른거린다. 연기 속에서 길을 잃고 뜨거운 불길에 휩싸였던 공포,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 그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경험은 그에게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절대로 다시는 그 붉은 악몽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날의 기억은 그의 몸과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져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것이었다. 매년 이맘때면 최현우와 그의 오랜 친구들은 가족들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캠핑을 떠났다. 몇 시간 동안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외딴 곳, 휴대폰 서비스는 당연히 터지지 않았고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좋기 200km는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들만의 오랜 전통이었고 1년 내내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였다. 일상에서 벗어나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함을 느끼는 시간. 하지만 그해 그들은 낯선 사람을 데려오는 실수를 저질렀다. 친구 중 하나인 성진이 회사 동료 한 명을 캠핑에 초대했다. 이름은 마석호.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꽤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캠핑장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에게서 무언가 미묘하게 어긋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지나치게 애쓰는 듯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 안달하는 것처럼 보였다. 폭력, 총기, 싸움에 대한 농담을 너무 쉽게 내뱉었고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모두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첫날 밤, 모닥불게 둘러앉아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 때였다. 석호는 점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어색하고 멍청한 농담 수준이었다. 하지만 곧 개인적인 공격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노골적인 공격성을 드러냈다. 마치 싸울 상대를 찾아 헤매는 굶주린 맹수 같았다. 누군가가 마침내 그에게 그만 좀 하시죠 라고 소리쳤을 때 석호는 폭발했다. 그는 고함을 지르며 현우의 친구 중 한 명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는 거의 즉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지만 물러서기는커녕 인생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으로 손을 뻗은 것이다. 현우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이미 장전된 라이플이 들려 있었고 이닐루멘의 전술 조명이 석호의 얼굴을 정통으로 비추고 있었다. 온몸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했고 모든 신경이 그의 다음 움직임에 집중되었다. 조금이라도 더 움직였다가는 그의 머리통을 박살낼 기세였다. 손들어 안 그러면 내 머리통을 칸으로 만들어버릴 줄 알아. 현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석호의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순수한 짐승의 공포만이 남았다. 그의 두 손은 번개처럼 허공으로 치켜 올라갔고 목소리는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현우를 향해 친구, 제발 이라고 흐느끼며 용서를 구걸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동아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는 방금 자신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듯했다. 그들은 석획에서 모든 무기를 빼앗았다. 권총, 칼, 심지어 빌어먹을 손도끼까지. 캠프장 반대편으로 그것들을 던져버리고는 그에게 분명하게 경고했다. 그의 캠핑은 끝났다고. 그들은 석호를 그의 채 밀어넣고 자신들이 떠날 때까지 꼼짝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다. 그날 밤 현우는 분노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1년에 한 번뿐인 소중한 여행을 망쳐버린 석호 때문에 화가 치밀어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가장 가까운 마을에 모텔 방을 잡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주말이라도 건져볼까 하는 생각에 다시 캠핑장으로 향했다. 혹시 그가 떠났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석호의 차도, 짐도, 무기들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그런데 그의 차가 주차되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흙바닥 위에 하얀색 남성용 속옷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속옷은 말 그대로 대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현우는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남자는 너무나 겁에 질린 나머지 그 순간에 문자 그대로 바지에 지려버렸던 것이다. 완전히 철저하게 망가져 버린 것이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단 한 명의 새로운 사람도 캠핑에 초대하지 않았다. 낯선 이에게 베푼 작은 호의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들만의 공간이 한순간에 얼마나 위험하게 변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석호가 남기고 간 것은 불쾌한 기억과 더러워진 속옷뿐이었지만 그 사건은 그들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겼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낯선 얼굴이 깊은 숲속의 맹수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14살 무렵 동네 친구였던 재준이네 집 근처는 모험을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도시의 교외 지역이었지만 그의 집은 조금 더 외곽으로 벗어나 있어 당시에는 꽤 시골 같은 풍경을 간직하고 있었다. 25년도 더 지난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지 알 수 없지만 그때는 늘 새로운 탐험거리가 넘쳐났다. 어느 날 재준이가 집 근처에 오래된 광산갱도, 정확히 말하자면 동굴들이 있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구역 내에 있다는 말에 나는 호기심이 발동했고 다음 주말에 함께 가보기로 계획을 세웠다. 첫날 밤 재준이네 집에서 자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했다. 약속한 주말이 되었고 우리는 오전 8시쯤 집을 나섰다. 가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러 음료수와 간식을 잔뜩 샀다. 국립공원은 거대하고 아름다웠다.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맑고 푸른 하늘 아래 하이킹하기에 완벽한 날씨였다. 산행 시작 20분 만에 첫 번째 동굴을 발견했다. 손전등을 꺼내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은 짧았고 안쪽 끝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다. 그 공간의 가장자리에는 튼튼해 보이는 잠긴 철창문이 가로막고 있었다. 재준이는 어떤 동굴들은 붕괴나 침수 위험 때문에 이렇게 막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 길지 않았고 입구에서 들어오는 햇빛 덕분에 아주 어둡지도 않아서 우리는 잠시 쉬며 간식을 먹었다. 이른 아침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런 예외는 언제나 환영이었다. 짧은 휴식 후 다시 길을 나섰고 비슷한 동굴 몇 개를 더 지나쳤다. 그 중에는 꽤 긴 동굴도 있었는데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신 흔적 양초, 맥주캔, 조잡한 낙서 등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굴을 어느 정도 존중하고 깨끗하게 사용하는 듯 보였다. 1시간 반쯤 걸었을까? 우리는 다른 동굴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동굴을 발견했다. 꽤 긴 동굴이었지만 사람들이 사용한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때는 너무 창피해서 말하지 못했지만 그 동굴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이미 여러 동굴을 지나왔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유독 이 동굴만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재준이를 쳐다보니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여서 괜히 겁쟁이처럼 보일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굴 끝, 철창문이 있어야 할 곳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그것이 잠겨있지 않고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마치 바람이 살짝 불어 문을 더 열어젖히는 듯 했지만 나는 어떤 바람도 느끼지 못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목덜미의 털이 곤두섰다. 마치 우리를 안으로 초대하는 것 같았다. 재준이는 망설임 없이 가자라고 외쳤고 나는 조금 당황했다. 어떻게 그는 이 불길한 기운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이고 나중에 그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되는 결정이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너무 어두워서 손전등 불빛이 겨우 몇 미터 앞밖에 비추지 못했다. 터널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다. 최근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은 전혀 없었다. 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재준이가 속삭였다. 모르겠어. 나는 간신히 중얼거렸다. 불안감이 점점 심해져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발목 주위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곧 이 갑작스러운 바람은 어디서 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기온도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았다. 그때 바람이 내 어깨와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 터널 안에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사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희미하고 단어를 알아듣기 어려웠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귀를 기울였다. 내가 멈추자 소리도 멈추는 듯했다. 그때 내 평생 들어본 소리 중 가장 뼈가 시릴 정도로 무서운 소리가 저 멀리 앞에서 들려왔다. 처음에는 낮았지만 금세 커졌다. 그것은 남자의 울부짖는 비명이었다. 처음에는 한 명이었지만 곧 여러 명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다. 손들이 나를 붙잡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출구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손전등을 쥔 손이 달릴 때처럼 위아래로 흔들리는 바람에 길을 반쯤밖에 볼 수 없었다. 거친 암벽에 팔과 다리, 어깨가 여러 번 긁혔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끝없이 달리는 것 같았지만 마침내 철창문에 다다랐고 그대로 부딪혔다. 여전히 열려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굳게 닫혀 있었다. 공황 상태에 빠져 어떻게 열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간신히 문을 열자 문이 나를 향해 활짝 열렸고 재준이가 바로 뒤따라 나왔다. 마침내 밖으로 나와서도 우리는 계속 달렸고 마침내 그 터널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지쳐 쓰러졌다.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호흡을 되찾았다.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과도한 움직임 때문에 토하기도 했다. 그 주말 동안 입을 유일한 셔츠였는데 재준이의 옷을 빌려 입고 몰래 내 옷을 빨아야 했다. 왠지 혼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쓰러졌던 곳을 떠나기 직전 나는 무심코 동굴 쪽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 시선이 그 동굴 입구에 닿았을 때 어둠 속에 그림자 같은 형체가 서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맹세코 볼 수 있었다. 재준이를 쳐다보니 그도 그것을 보았다. 다시 토할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다. 우리는 일어나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그날의 모험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1년쯤 후에 향수를 느껴 다시 그곳을 찾았다. 또한 그때보다 우리가 더 크고 강해졌다고 느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 특정 동굴은 출입 금지 표지판과 함께 엄청난 벌금을 경고하며 단단히 막혀 있었다. 아마도 그게 최선이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10대의 허세는 때때로 젊은 소년들을 어리석은 짓으로 이끌고 두 번째에는 그렇게 쉽게 탈출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 동굴의 어둠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겠지만 그날의 공포는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가끔씩 나를 괴롭혔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여름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웅장한 소나무 숲, 험준한 산새, 그리고 수정처럼 맑은 호수. 나는 캠핑을 그리 즐기지는 않았지만 어린 시절 주말 대부분을 가족, 친구들과 하이킹을 하거나 호수에서 튜빙을 하며 보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내가 16살이던 그해 여름, 사촌 누나인 셀리아가 대학교 첫 해를 마치고 남자친구 제이와 함께 우리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러 왔다. 대부분의 관광객처럼 제이도 호수가 보이는 멋진 하이킹을 하고 싶어 했다. 셀리아와 나는 그에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코스 중 하나를 추천했다. 완만한 경사를 따라 숲을 통과하면 나무 사이로 타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경관이 펼쳐지는 적당한 난이도의 하이킹 코스였다. 제이는 덜 험준한 지형에서 하이킹 경험이 좀 있었고 우리는 이 코스가 그가 원하는 멋진 경치와 함께 재미있는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상까지는 2~3시간, 내려오는데도 그 정도 걸리는 왕복 코스였다. 중간중간 더 가파른 경사나 호수 쪽으로 구불구불 이어지는 작은 갈림길들도 있었다. 방문 첫 토요일, 우리 셋은 하이킹을 시작했다. 등산로는 찾기 쉽지 않았지만 멋진 경치와 관광객이 거의 없다는 점 때문에 현지인들에게는 꽤 인기 있는 곳이었다. 당시 가장 인기 있는 등산로 웹사이트에는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
길을 모르면 찾기 어려웠다. 우리는 낙타 등 물통 배낭을 맨 그래놀라 타입 커플, 몇몇과 그들의 개들 외에는 다른 등산객을 거의 지나치지 않았다. 예상보다 일찍 정상에 도착한 우리는 호수를 내려다보며 점심을 즐겼다. 제이는 경치에 크게 감탄했고 셀카와 샌드위치를 번갈아 먹는 사이사이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우리는 대부분 휴식을 취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1시간쯤 여유를 즐기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정확히는 퓨마의 울음소리였다. 들어본 적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 섬뜩하게 들리는 소리다. 마치 겁에 질린 여자가 피를 토하는 듯한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비슷하다. 좋은 징조는 아니었다. 퓨마가 소리를 지르는 것은 짝짓기 의식의 일부이거나 두 마리가 싸우고 있을 때이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퓨마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근처에 여러 마리의 퓨마가 있다는 뜻이었다. 시에라의 곰들은 온순한 편이지만 퓨마는 사람을 공격한다. 애완동물을 공격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공격한 사례도 있었다. 여러 명이 함께 있으면 안전하긴 하지만 굶주린 퓨마라면 3명도 위험할 수 있었다. 제이는 잔뜩 겁을 먹었다. 그가 살던 곳에는 그렇게 큰 포식동물이 돌아다니지 않았고 자신을 잡아먹을 의지가 있는 거대한 동물에 대한 생각은 그에게 꽤 충격적이었다. 셀리아와 나는 경계했지만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다. 이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자연재해 산불, 지진, 초대형 눈보라와 마을 근처까지 내려오는 치명적인 야생 동물들 때문에 우리는 꽤나 담담한 편이었다. 하이킹 중에 곰이나 뱀을 본 적도 많았고 때로는 작은 동물들과 마주치기도 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대가였다. 또한 퓨마 소리를 들은 것도 처음이 아니었고 우리 둘 다 이전에도 퓨마를 본 적이 있었다. 물론 대부분 오두막이나 집안의 안전한 곳에서였지만 어렸을 때 뒷마당에 비싼 스테이크를 놓아두고 퓨마를 유인해 사진을 찍으려 했던 웃지 못할 사건도 있었다. 물론 실패했고 엄마는 스테이크 때문에 매우 화가 나셨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셀리아와 나는 제이에게 괜찮을 거라고 말했지만 짐을 싸서 산을 내려가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남은 점심을 챙겨 빠른 걸음으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려온 지 40분쯤 지났을 때 제이가 전망대 휴대폰을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둘러 떠나느라 깜빡한 것이다. 물론 제이와 셀리아 사이에 짧은 실랑이가 있었다. 그렇게까지 해서 찾을 필요는 없어. 제이, 봄방학 여행 사진이 다 들어있단 말이야. 게다가 넌 돈 없는 대학생이잖아. 당연히 찾아야지. 결국 우리는 돌아가서 휴대폰을 찾아오기로 결정했다. 정확히는 셀리아와 제이가 돌아가서 휴대폰을 찾아오고 나는 등산로에 혼자 남아 다른 등산객들에게 퓨마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로 했다. 나는 주로 목줄 없이 다니는 개들과 함께 있는 등산객들이 걱정되었고 돌아다니는 레브라도가 물리는 것을 막고 싶었다. 우리 모두에게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처럼 보였다. 나는 등산로 바로 옆 그늘진 곳에 앉기 좋은 바위를 찾아 휴대폰으로 우리가 찍은 사진들을 보며 템플런 게임을 했다. 휴대폰 신호도 인터넷도 터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셀리아와 제이가 떠난 지 50분쯤 지났을 때 다시 그 비명소리가 들렸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이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퓨마를 상대할 때는 여럿이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나았기 때문에 나는 꽤 긴장되기 시작했고, 숲속에 혼자 앉아있는 내가 완벽한 미끼처럼 느껴졌다. 그로부터 20분쯤 후에 다시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의심의 여지 없이 훨씬 더 가까워졌다. 마치 셀리아와 제이가 곧 내려올 등산로 위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진심으로 그들이 무사하길 바랐다. 논리적으로는 퓨마가 사냥할 때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조용했고, 만약 퓨마가 나를 사냥하고 있었다면 나는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비명소리는 퓨마가 사냥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 사실이 내 긴장감을 덜어주지는 못했다. 나는 극도로 예민해져서 소리가 들리거나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을 때마다 고개를 휙휙 돌렸다. 한낮이었지만 손전등을 켰고 바위에서 내려와 등산로 한가운데 서서 위아래와 양옆 나무들 사이를 살폈다. 몇 분 후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이제는 극도로 가까웠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뱃속이 뒤틀리는 듯한 완전한 공포감을 느꼈다. 주위를 둘러보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등을 가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를 찾으려 했다. 내가 앉아있던 바위 옆 나무에 몸을 바짝 붙이기로 결정했다. 여전히 등산로 위아래와 건너편 나무들 사이를 잘 볼 수 있었다. 비명소리가 들려온다고 생각되는 등산로 위쪽을 계속 주시했다. 갑자기 등산로 위쪽 20피트, 약 6미터 정도 떨어진 곳, 길에서 몇 피트 벗어난 곳에 무언가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남자였다. 그는 완전히 벌거벗은 채 더럽고 말라 있었으며 그저 나를 쳐다보며 서 있었다. 그가 다가오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가 허공에서 나타난 것 같았다. 특히 내가 그 방향으로 퓨마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 주변 숲에서는 길을 모르면 길을 잃기 쉬웠다. 날씨는 급변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당황해서 차를 찾으려다 더욱 길을 잃곤 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음식과 물 없이 혼자 지내는 것은 사람들을 약간 정신없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유명한 도너 파티 사건도 내가 서 있던 곳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었다. 내 첫 생각은 이 남자가 아마 길을 잃은 등산객이고 그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니 오랫동안 길을 잃은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는 도움이 필요했다. 저천증에 걸린 사람들이 옷을 다 벗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어쩌면 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여름이었고 7월에 누군가가 저천증에 걸릴 리는 없었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며 괜찮냐고 묻기 시작했다. 갑자기 나는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내 공포감은 3배로 커졌다. 목덜미의 털이 곤두섰고 나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 이제 15피트, 약 4.5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다. 도망치고 싶은 압도적인 충동을 느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았고 잘못 느껴졌으며 그는 모든 면에서 잘못되어 보였다.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를 돕고 싶기는커녕 나는 완전히 겁에 질렸다. 나는 그에게 다시 한번 괜찮냐고 물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더니 입을 크게 벌리고 비명을 질렀다. 보통 비명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퓨마처럼 높고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는 내 피를 차갑게 만들었다. 우리가 내내 그의 소리를 듣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내가 목격한 것 중 가장 끔찍한 일이었다. 나도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아마 등산로 아래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만 그에게 등을 돌리고 싶지 않았다. 갑자기 그가 입을 다물고 돌아서더니 숲속으로 매우 빠르게 달려갔다. 그는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지만 잘못되었다는 느낌은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았고 토할 것 같았다. 도망치기 위해 등산로를 따라 달려갈까 생각했지만 다행히 10분 안에 도착한 셀리아와 제이를 기다리기로 했다. 나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고 우리는 신호가 잡히면 산림경비대에게 전화하기로 결정했다. 셀리아와 나는 살면서 이상한 일들을 꽤 많이 겪었지만 셀리아가 나보다 더 많이.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자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마 그들은 저 아래서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던 것 같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늘 마음이 불안했다.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했던 정신적으로 아픈 길 잃은 등산객을 본 것일까? 아니면 훨씬 더 위험한 누군가를 혹은 어쩌면 초자연적인 존재를 본 것일까? 셀리아는 그것이 스킨워커나 그와 비슷한 악의적이고 비인간적인 존재가 퓨마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며 산에서 우리를 스토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는 영원히 진실을 알 수 없을 것이고 그것으로 괜찮다. 그날의 섬뜩한 만남은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둠에 대한 깊은 공포를 내 마음에 심어 놓았다.